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치면서 화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뉴욕 증시 마감을 했는데요. 관세 이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살펴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나스닥이 0.9%, S&P 500은 0.6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난 1월 9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금의 흐름도 관세 판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자, 관세 판결에 영향을 받은 기술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 관세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크게 올랐고요. M7 종목들 중에서는 구글이 3%가 넘는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 이슈로 좀 자금이 많이 빠졌던 금융 섹터들도 흐름이 좋아서 대부분 초록불을 켰고요. 에너지 쪽 제외하고 헬스케어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나 임의 소비재 쪽으로 자금 흐름이 좀 활발하게 유입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세 판결에 특히나 집중했던 시장 또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역시나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관세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를 해서 트럼프의 관세는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게 달라질까요? 그동안 트럼프가 비상권한을 근거로 좀 광범위하게 부과하던 관세 통로가 하나 차단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호 관세라든지 펜타닐 관세 등의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관세가 종료된 거는 아니고요. 법적인 불확실성이 한축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안도를 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이 일부 제거가 된 거고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한 거겠죠. 시장과 또 이어지는 트럼프의 반응까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판결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와 법적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회복이 됐고요. 이런 안도감을 반영했지만 과열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업종별로 봤을 때는 통신 서비스가 2% 이상, 임의 소비재가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그동안 관세 부담이 컸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제동이 걸린 트럼프였는데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글로벌 관세 10%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성이 차지 않았는지 다시 이어서 15% 인상하겠다는 방침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관세는 끝이 난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꾼 채 이어지는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향방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이날은 정말 빅데이라고 불릴만 했는데요. 관세에 이어서 GDP와 PCE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둔화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헤쳐 봤을 때는 어떤 걸 읽어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성장은 둔화됐고 물가가 재가속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GDP인데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4%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2.5%를 하회했고요. 직전 분기보다도 급격하게 둔화했고 연간 성장률도 전년 대비 둔화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경기가 급하게 식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니까 일단 둔화의 요인이 정부 셧다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기여도가 급락한 데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요. 민간 수요 쪽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가 2.4% 상승하면서 견조했고 기업 투자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결국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둔화됐지만 속으로는 버텨주는 시장이었다. 자, 이어서 PCE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PCE 물가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올랐고 근원도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3.0%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웃돌았는데요. 자, 숫자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드러낼 수 있겠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과열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급 재점화되는 신호로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소비의 흐름도 살펴보니까 소비가 소득보다 빠른 구조가 이어졌고요. 저축률은 3.6%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 줄로 해석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가는 높지만 통제 불능 수준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관세 판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경기와 물가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각각의 특징주들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구글이 3.74% 큰 폭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이죠. 이 TPU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시장에서 워낙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도전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 후반부에 이 블루아울 사태로 인해서 사무 신용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높은 대형 기술주, 대표적으로 구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술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1.7% 이날 제법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메타가 이 직원 대다수에 대한 주식 보상을 2년 연속이나 삭감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식을 줄이면 당연히 시장에 새롭게 풀리는 주식 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덜 희석이 될 테고요.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이어서 테슬라,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 관련해서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생각보다 0.02%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악재 한 가지가 이 주가를 좀 짓눌렀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S의 사망 사고 사건과 관련해서 테슬라 측의 이 법원이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 다시 한번 상승폭이 아쉽게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 나올 M7 종목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특히나 많이 받는 종목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마존인데요. 이 덕분에 지난 금요일에 2.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판매 상품 중에 수입품의 비중이 상당히 많죠. 이것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상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줄이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덕분에 가장 큰 수혜주로 급부상한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미국 판매용 제품 대부분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그만큼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크게 끌어올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버코어 ISI가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주가의 약세를 유발할 만한 우려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 관련 리스크가 컸었죠. 마찬가지로 이게 해소가 됐었고 거기에 더해서 또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요. 노트북에 탑재되는 이 시스템 온칩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용 PC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한다는 소식이 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특징주들 이어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코어 위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8% 이상 크게 급락했는데요. 코어 위브가 입주할 예정이었던 펜실베니아 데이터 센터의 착공건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코어 위브의 낮은 신용 등급에 대출 기관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소식에 신용 등급이 마찬가지로 낮은 신생 클라우드 기업들인 사이퍼마이닝, 아이렌, 네비우스 등은 7%에서 많게는 9%까지 하락했고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7.95% 하락했는데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이 엔트로픽이 시장에 독을 풀고 있다. 요새는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자주 들리는데 이번에는요. AI 보안 툴을 내면서 이 보안 업체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보안 툴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를 엔트로픽 측에서 내놓은 건데요. 특히나 이번 툴은요.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음에도 발견이 미처 되지 않았었던 이런 버그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점이 눈길을 굉장히 크게 끌었고요. 이 소식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세일포인트, 옥타와 같이 기존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I의 대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바일 광고 기업 엠러비는 이날 1.62% 장중에 크게 상승했다가 장 마감 쪽으로 갈수록 약간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이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굉장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우선 레벨로만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인 배럴당 66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바로 전에 이 흐름을 뒤집을 만한 속보 한 가지가 또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목요일에 제네바에서 드디어 핵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인데 이것 때문에 상승하던 국제유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과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금인데요. 1.6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라인에 근접하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위법 판결 직후에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 이거를요. 주말 사이에 단 하루 만에 15%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자연스럽게 강해지면서 금값은 올라갔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 영향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한마디로 관세를 못 걷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당연히 더 커지겠죠. 이런 걱정들이 미국채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면서 미국채의 금리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굉장히 증시에는 플러스가 되는 소식이었고 채권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소식이기도 했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지 바로 현지 분위기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미국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주말 사이 그야말로 관세 케이오스가 왔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각국에 부과된 관세가 모두 무효화가 됐는데요. 이 내용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즉 I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글로벌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IEPA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시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규제의 권한을 관세 부과까지 확대 해석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최대 34%, 기타 국가의 기본 10%를 적용했던 상호 관세와 판탄의 유립을 이유로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부 상품에 매긴 25% 관세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처럼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이미 거친 관세 환급 문제는 하급심을 넘겨졌는데 규모가 최대 1,7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어 상당한 법적, 재정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 완화 기대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지만 세수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 가격은 하락했고 달러화도 약세화를 보였습니다. 네, 관세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뉴욕 증시 좀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가 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그렇다면 관세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세율은 거의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이 IEPA 근거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의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122조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효 시점이나 적용 범위는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법적 근거는 IEPA에서 무역법 122조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세율 수준은 15% 안팎으로 유지되는 셈입니다. 다만 122조 관세는 150일 시한부 조치이고 연장하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공백을 메우는 시간 벌기 성격이 강했고 동시에 301조나 232조 같은 다른 통상 법률을 병행해 산업별, 국가별 고유 관세를 재설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바뀌었지만 관세율은 결과적으로 좀 그대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국 입장에서 관세율이 15%로 유지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호관세 15%에서 다시 15%로 돌아온 셈이어서 면목상 세율 변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IEPA 근거 15% 관세는 무효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 임시 관세를 도입한 뒤 곧바로 15%로 상향하면서 기본 관세율은 다시 15%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 근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22조는 150일 한시 조항으로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의 15%는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더 큰 변수는 무역법 301조와 223조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부분 주요 교육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규제나 산업 보조금 정책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도 산업별 추가 관세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자동차 15%,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15% 더의 특정 산업의 고유 관세가 얹히는 다층 구조가 형성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세율은 15%로 유지했지만 관세 체계가 더 복잡해지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복잡해진 관세 체계 앞으로 향방을 조금 더 예의 깊게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 상황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Know 5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 부진한 매크로 지표 때문에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일순간의 상승으로 이 흐름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죠. 그 계기가 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이었었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판결 직후에 뉴욕 증시는 상승 전환하면서 안도 랠리를 보였고요. 특히 관세 부담이 컸던 신발, 가구, 완구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 ETF 역시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추가 관세를 언급했지만 시장은 이미 예견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거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확대 우려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FP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이클 브레너는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규모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판결은 주식시장에는 호재, 채권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엇갈린 파장을 낳은 것이죠. 여기까지가 금요일의 이슈였고요. 이어서 이 주말 사이에 또다시 관세 관련 중요한 소식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기존에 있던 10%의 관세를 15%의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게 우리 한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단 하루 만에 이를 15%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각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날 성명을 통해서 관세 인상이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했고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는 새로운 긍정적인 변수가 생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 대우 관세 플러스 15%라는 구조로 재편되면서 한미 FTA 체결국인 한국이 이 관세 면제 효과를 일부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과 유럽연합 등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여지가 생긴 건데요. 다만 미국이 이 품목들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에 조금 묻힌 감이 없지 않은데요. 지난 이 뉴욕 증시 금요일장만 하더라도 출발은 하락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가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이네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가운데 물가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1.4%로 집계됐는데요. 직전 분기 4%대 성장과 비교하면 큰 폭의 둔화입니다.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성장세를 지탱했지만 정부 지출과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요. 특히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 즉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업무가 일시 중단된 여파가 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셧다운이 4분기 성장률을 약 1%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더더욱 끈적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도 3% 안팎으로 오르면서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이 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최선호 물가 지표입니다. 결국 성장 둔화와 물가 재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더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심도 한층 신중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크로에서 시선을 조금 좁혀서 섹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엔트로픽이 이 각종 기업들의 독을 풀고 있다. 이 소식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엔트로픽입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코드 작성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보안의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시각 20일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 웹 버전에 통합된 신규 기능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를 프리뷰 형태로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 도구는 기업의 코드 전체를 분석해서 보안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개발자가 바로 검토할 수 있는 맞춤형 패치까지 제안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기존의 분석 도구가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대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기능은 이 코드 간 상호작용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AI 자체가 이해해서 의존적인 문제까지 찾아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탐지 결과에 신뢰도 점수를 부여해서 보안팀이 우선순위를 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엔트로픽은 이 최신 모델 클로드 오퍼스 4.6을 활용해서 실제로 운영 중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500건 이상의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수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발표 직후의 주식시장은 역시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옥타, 클라우드 플레어, 지스케일러, 세일포인트 등 이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5%에서 9% 가까이 급락한 건데요. 이제는 투자자들은 AI가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수익 구조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산업의 보조 도구를 넘어서 핵심 비즈니스 영업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는 사태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M7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다만 소프트웨어인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테슬라 이 위법 판결이라는 관세 휴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보합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제한적인 움직임을 만든 악재 한 가지입니다. 미국 1심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이른바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은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 요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는데요. 당시에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지나 주차된 SUV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족 측은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의 한계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앞서서 항소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관세 관련 판결이 각각 다르게 섹터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엔트로픽이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급부상하면서 개별주와 섹터별로 희비가 교차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욕 증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머스트노우 5 살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소장님? 네,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네, 할 알겠습니다. 말을 찾아내려다가 찾을 게 없네요. 자, 미국 증시에는 좀 별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대법원의 근데 뭐 지수는 네. 그냥 뭐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쵸? 그러신가요? 우리가 뉴스를 안 봤으면은 그렇죠. 뉴스는 끝난 많았는데. 그렇죠. 끝난 맞아요. 지수 수치만 보면은 전혀 모르겠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저런 게 있었어. 근데 왜 지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 약간 지금 이런 거를 뭐 분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동안에. 저도 좀 궁금합니다. 별로 타격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아, 그런가요? 자,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는 좀 움직임이 활발하기는 했었습니다. 뭐 기술 업종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 뭐 상호 관세로 실적에 좀 일부 부담이 있었던 종목들도 좀 수혜감이 기대가 되면서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 뭐 그냥 간략하게라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히트맵 통해서 자금 흐름 좀 한번 살펴보죠.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쇠퇴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완전 빛을 발해가지고 네. 별로 좀 매력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파인 나인에 속했던 오라클의 추락이 아, 그러게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오라클은 마치 그 원히트 원더처럼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곡 하나 딱 남기고 그냥 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레리 앨리슨 회장이 딱 세계 갑부순위 1위 한번 딱 찍먹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그냥 날개 없는 추락이 막 이어지면서 이게 네. 소프트웨어 업체라 그런가요? 어쨌든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네, 있고요. 급락이 팔란티어는 나왔습니다. 뭐 오라클만큼은 아니지만 팔란티어도 이제 몇 달째 지금 음봉이 출현하면서 그동안 계속 강세를 띄었던 흐름에서 완연히 지금 꺾인 모습이고요. 글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좀 매력적인 게 안 보이네요, 요즘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약세예요. 뭐 그나마 요즘에 메타가 그 좀 강하게 버티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네. 인데 예전에 무슨 막 5조 달러를 뭐 넘고 뭐 세계 그 시가총액 3강이 막 경쟁하고 이랬을 때랑은 조금 차원이 틀린 것 같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좀 핀스트라이프가 안 비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저 대법원 판결이라는 큰 이슈가 나왔지만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지난 미국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건지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AI 낸드 플래시의 최강자죠. 샌디스크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1230%의 주가 랠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워딩이 그 맞기도 한데 그 사실 엄밀히 따지면 최강자는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최강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지금 좋은 거거든요. 네네. 지금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에서 5위 정도 하고 거기서도 삼성전자가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샌디스크의 상승은 결국 삼성전자의 20만 원을 가리키는 어떤 이정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게 왜 저렇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좀 아쉬운데 네이버에서 뭐 지식인 검색을 한다던가 지식인 검색 안 하나요 요즘에? 요즘은 좀 지식인 검색 네. 한다던가 아니면은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당연히 거기 저장이 되고 이러는데 그 도서관으로 표현을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도서관에 책이 많이 꼽혀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책만 딱 빼서 읽고 답변을 한다. 그 정도의 어떤 적이에요. 영향이에요. 근데 이제 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이런 데서 우리가 주고받는 되게 단순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채팅 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떤 개념이냐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싹 다 빼가지고 다 읽고 답변하고 다시 듣는 그 정도의 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장 장치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처음에 GPU 옆에다가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을 놓고 그 KV라고 해요. 그 캐시 약간 찌꺼기 같은 거죠. 그 답변하고 질문할 때마다 그 남는 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HBM을 옆에다가 두고 이 칩 기판에다가 GPU 옆에 HBM을 두고 거기다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 데리고 온 거예요. 옆에다가 네. 낸드 플래시를 너무 모자르니까요. 저장 공간이 모자르니까 그 휘발성, 비휘발성 메모리 싹 다 땡겨가지고 그 GPU 옆에 두고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도 모자르니 지금 그 가격이 천정부지를 좀 저기 치솟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미 주권이 바뀐 거죠. 엔비디아의 슈퍼칩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HBM하고 지금 낸드 플래시의 부족 사태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지난주 주말에 그 뉴스 보셨어요? 용산 전자상가? 어떤 뉴스? 깜짝 놀랐어요. 용산 전자상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집에 있는 컴퓨터, 구닥다리 컴퓨터까지 싹 다 빼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청소년이고 뭐고 다 갖다 팔고 있는데 그 컴퓨터 다 뜯으면은 D램이 있어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쌓아놨더라고요, 지금. 그 용산 전자상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8시, 네. 9시 뉴스에. 지금 유튜브에도 다 나왔겠죠. 근데 지금 그걸 보면은 D램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D램이 부족하니까 그게 왜 그러면 아까부터 시작된 거죠. HBM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D램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까지 부족한 사태.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가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이 결국에 낸드 플래시의 최강자 삼성전자, 2인자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D램은 1강 2중, 1강 1중 1약 혹은 3강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개가 다 먹은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5개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의 플레이어가 있는 거랑 5개의 플레이어가 있는 거의 차이 때문에 낸드 플래시의 중요성이 덜 부각이 됐고 가격 상승이 늦었던 것이지 지금은 거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샌디스크의 상승이 의미하는 건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초강세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샌디스크는 지금 4.65%또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에서 탁월한 지금 그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저 데일 컴퓨터도 2.70 올랐네요. 데일 컴퓨터가 그 옛날에 이제 휴렛패커드랑 델이랑 무슨 뭐 우리 애플이랑 뭐 삼성 뭐 컴퓨터 이런 거 있었을 때 이제 범용 컴퓨터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컴퓨터 하드웨어 쪽에 지금 강세 뭐 요걸로만은 설명할 수 없고 샌디스크의 강세는 낸드 플래시가 이 D램에서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풍선 효과가 왔다는 거고 국장이 계속해서 좋을 것을 예고하는 어떤 약간 천병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샌디스크까지 좀 오늘 키워드로 준비를 해주셨고 히트맵에서 좀 섹터의 흐름을 보았는데 이제 뭐 차트랑 뭐 실적 같은 것도 함께 쭉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샌디스크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뭐 이거를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작년 8월, 9월부터 랠리가 시작되어서 11월 달에 이제 11월, 12월 연말에 조금 눌렸죠. 바로 그 부분이 다시 또 다음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정거장이었죠. 자, 지금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죠. 또 다음 정거장을 가기 위한 다음 목표로 가기 위한 또 정거장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격 조정의 시간을 버는 거죠.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이 벌어진 것을 모을 시간을 준 다음에 이동 평균선에 부딪히니까 또 오르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동 평균선하고 또 붙었습니다, 지금 이거. 얘네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하고 또 붙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700달러, 800달러를 다시 갈 수 있는 흐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샌디스크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이거에 그 2026년도 2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1월 30일 날 나왔었어요. 자, 근데 이게 보시면은 매출액은 12.82%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당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십시오. 증권사 컨센서스가 3.43달러였는데 6.20이 나왔어요. 오. 무려 80.76% 빅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지금 그리고 샌디스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다시 떨어져서 상장했기 때문에 3분기 동안 나왔는데 3분기 동안 매출 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샌디스크가 이렇게 강한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샌디스크를 직접 투자하신 분에게도 좋겠지만 국장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도 좋아요. 낸드 플래시의 5위가 저렇게 달리는데 그럼 1, 2위는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HBF라고 낸드 플래시도 위로 쌓을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요즘에 또 그록이 뜨겁던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왜 뜨겁냐? 앵커님이 이 스틸 사진 있죠. 네. 스틸 사진 그록에 그냥 던져 넣잖아요.
그건 자기가 상상해서 움직이는 걸 만들어요. 앵커님이 춤출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무료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네. 그록이 또 뜨고 있는데 이제 막 서로 다 경쟁이 다 터지고 있어요. 지금 클로드, 제미나이, 챗GPT, 지금 그록까지 나오고 젠스파크에다가 온갖 지금 생성형 AI의 영상 제작 뭐 저기 AI까지 다 나오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지식인이나 카톡 대화 그거를 지금 저장하는 수준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느 정도냐면요. 카톡 한 번 보내는 거랑 이 챗GPT 대화 한 번이랑 10배 차이 나요. 정보, 데이터 저장량부터 발열까지 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자극되겠어요, 결국. 여기서는 하드웨어에서는 D램, 낸드 플래시의 1위 업체들 자극될 것이고 네. 발열 줄이는 냉각 기술, 그다음에 전력 공급 업체들,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땅 파는 업체들, 땅 부동산 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연쇄작용으로 자극이 될 이 지금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거죠. 네. 컨센서스는 좀 어떤가요? 네, 굉장히 잘 컨센서스는 나올 것 같은데. 637.33인데 이미 네. 넘어섰네요, 또. 아, 자, 지금 649.97달러고 이미 700달러를 다녀오셨거든요, 이분이. 네. 샌디스가 다녀오셨어요, 이미. 700달러 이상을 일중에 다녀오셨다가 지금 좀 눌려 있는 거죠. 근데 눌려 있는 게 649.97인데 637.33이에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지금 보시면 11바이의 4홀드인데 11바이 11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한다면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올리게 되는 거죠. 후행적으로. 이게 급등주의 특징입니다. 아, 증권사가 보고서를 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가 네. 쓰고 거기 데스크에 또 컨펌을 받아야 되고 그 시간에 이미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정을 하던가 목표 주가 보고서를 다시 발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뭐 앞서서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섹터나 종목들 좀 기대가 되는데요. 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뭐 종목들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1픽입니다. 샌디스크 관련해서는. 네. 왜냐하면 샌디스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낸드 플래시 5위인데 낸드 플래시 1위도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래 샌디스크를 인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샌디스크를 인수를 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그 사이에 뭐 했냐? 샌디스크 특허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지금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야금야금 몇 년 동안 샌디스크의 낸드 플래시 특허를 야금야금 포켓몬 카드 사 모으듯이 모았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샌디스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샌디스크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뭔가 알려주는 약간 동방박사 같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 물론 삼성전자가 더 큰데 샌디스크가 가는 방향대로 삼성전자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샌디스크가 만약 700달러 가면 삼성전자는 20만 전자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샌디스크가 삼성전자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R 수요가 연산을 넘어서 저장까지 확산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 다시 힘이 좀 실릴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AI 반도체 공정의 필수가 된 램 리서치를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가 눈에 띄고 네. 아까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샌디스크의 강세가 눈에 띄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3강 중에 하나고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의 강자란 말이에요. 휴대용 이동식 저장 장치라던가. 그러니까 두 개가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엄청난 수요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D램 낸드 플래시 1위가 삼성전자거든요. 2위가 SK 하이닉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국장이 무슨 미래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 이런 얘기가 지금 공감을 지금 얻고 있는 이유도 당연히 이런 근거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약간 비아냥되거나 반어법적으로 썼는데 이제 반어법적이나 역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D램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야 되는 반도체 장비 회사 쪽으로 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소부장 하지만 네. 순서는 장부소로 움직입니다. 계속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옛날부터 냉장고를 일단 산 다음에 냉장고에 낄 선반을 사고 거기까지 완전 세팅이 되고 청소가 끝나면 이제 거기에 늘 레몬, 소세지, 밥, 뭐 이거 갖다 넣겠죠. 그러니까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장비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미국의 저 유명한 회사들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 다 올라 있고 여기에 지금 맵에 표현이 안 되는 뭐 다른 ADR로 상장되어 있는 것들 있죠. 네덜란드 ASML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이 다 강세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금요일 장에도 똑같았어요. 램리서치가 3.17% 올랐고요. 식각의 제왕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50 올랐고요. 증착의 제왕입니다. 그다음에 KLA는 이 공정 제어의 제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KLA 계측의 제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테라다임. 정말 말씀드리는데 테라다임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반도체 장비가 서로 섞여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전국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결국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핵심 벤더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수혜가 좀 당연히 기대되는 종목인데 차트랑 뭐 실적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램리서치도 정말 꾸준히 오르고 있죠. 작년 8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작년 8월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그냥 초장기 상승이에요. 다 반도체 장비도 뭐 미국 증시는 대부분 이런데 그냥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위에 그 상단 채널과 하단 채널 똑바로 아주 정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단 채널에 부딪히면 반등하고 상단 채널에 부딪히면 꼬꾸라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은 상단과 하단 채널의 중간 정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단 채널로 다시 진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260 이상을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실적이 대단합니다. 17분기 동안 무려 15분기의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정말 괴력이죠, 이것도. 자, 램리서치 식각의 제왕이라고 했죠. 깎는 거죠. 네. 깎고 뭐 찌꺼기 나오면 후 불고 또 깎고 예술 작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정말 그 세계에서 가장 내놓으라는 그 예술의 경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6년도 1월 29일 날 2026년도 2분기 실적 나왔었죠. 5.24 빌리언 달러가 예상 매출 컨센서스였는데 535억 달러. 이 지금 초과로 해서 2.09%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 EPS도 1.17달러 예상이었는데 1.27달러로 8.55 초과 상승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283.21 이 목표 주가 컨센서스인데 자, 이것도 이제 거의 도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스트롱 바이입니다. 27개 의견이 있는데 무려 24바이의 사몰드. 강력 매수 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83달러에 도달이 되면은 또 상향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사상 최대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예고돼 있는 램리서치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아무래도 좀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램리서치에 완전 슈퍼 벤더가 있죠. 원익 QNC. 네. 우리 쿼츠나 파츠, 그러니까 뭐 자동차 그 백미러 부러지거나 아니면 저거 뭐 뒤에 저기 나갔을 때 등 나오고 이랬을 때 그 순정 우리 서비스 센터 가면은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그 중고 쿼츠 파츠 중고 부품들이 막 그런 거 파는 거 있어요. 저도 그때 백미러 부러져가지고 그 순정 가려고 때 너무 비싸가지고 인터넷에 네. 검색했더니 싼 거 그 있죠. 중고품 파는 거 있더라고. 그런 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쿼츠나 파츠가. 근데 이제 아까 램리서치가 식각의 제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웨이퍼가 피자 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 위에다가 웨이퍼를 놓은 다음에 그 웨이퍼에 원하는 회로의 모습을 그리는 과정인데 그거를 그릴 때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내고 이 필요한 부분은 남겨야지 회로의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필요 없는 부분을 깎는 과정이 식각이에요. 근데 그 식각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를 깎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그 극한의 적입니다. 고열과 고온과 극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줄 부품은 굉장히 소모성이에요. 그 소모성 부품을 제공하는 게 원익 QNC입니다. 우리가 유리의 원료인 석영에서 나온 석영 쿼츠나 이런 파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웨이퍼를 잡아주는 판이라던가 아니면 웨이퍼를 저희 감싸고 있는 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식각의 과정이 계속 험난해질수록 저런 소모품들은 많이 소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램리서치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설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원익 QNC의 실적은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QNC까지 AI 확산이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에도 좀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At first glance, the Supreme Court's ruling actually brings some relief, and we see this in stock markets. But I think in the longer term, it still means new uncertainty because the White House has already answered that there are alternatives, and President Trump can find other trade sections, other tariffs to impose those on his trading partners. So uncertainty will be back because I don't think that President Trump will back down from his tariff agenda. For President Trump, this ruling is a big blow because it shows that what for him wa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US dictionary has become a very powerless word. Yes, there are still other ways to impose tariffs, but they will not be as prompt. They will not be as significant as the tariffs he used last year. So for the rest of the world, this means that if now President Trump threatens again with tariffs, that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will be slightly less excited and less impressed by any new threats.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이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외신에서 어떤 인사이트 발굴해 오셨을까요? 예, 로이터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저평가됐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아, 지난주 SK 하이닉스 뭐 자세한 내용 일단 보면서 말씀할까요? SK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만 6%나 급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고요? 예, 물론 이제 로이터는 금요일날 급등하기 전에 기사를 송출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건 네. 반영이 안 됐지만 비록 6% 올랐다 할지라도 사실 저평가는 뭐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좀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ER 관련해가지고 좀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7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4배에 불과하다. 네, 4배라면 정말 네. 어처구니 저평가됐는데 그 정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계속 뛰어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SK하이닉스가 그 제대로 주가가 아직도 그 화면에 보신 대로 지금 100만 원 육박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10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4배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시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와중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를 넘기겠다. 그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상당히 좀 공신력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1,000억 달러 한다면 이제 원화로 환산한다면 한 145조 원인데 올해 연간 145조 원.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 코너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0조, 120조, 150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150조보다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주 전에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디램에 대한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작년 대비 올해 자본 지출이 KPX가 4천억 달러에서 6,600억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다 뭐든지 다 이게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4를 갖다가 구매하거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50조를 더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올해 영업이익 1,000억 달러라는 것이 1,000억이라는 게 귀에 딱 꽂히긴 하지만 수치를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본다면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아니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시장의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도 주가의 그 상승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먼 SK 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SK 하이닉스인데 뭐 그 근원은 결국에 HBM에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SK 하이닉스가 HBM, 특히나 엔비디아 물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나가겠죠. 예. 그 뭐 지난주에 뭐 저희 나라 일부 언론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의 그 마켓 쉐어를 갖다 30% 차지했거나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HBM4의 근간이 되는 게 삼성전자의 근간이 되는 게 원C인데 네. 원C의 이제 수율이 50%입니다. 원C만 수율이 50%면 거기다 이제 다이를 연결하고 또 패키징하면 또 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HBM4의 수율이 50% 미만이라 보고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가 HBM4를 만든 아까 말씀드린 원C를 근간 만드는데 원C를 생산하는 물량이 전체 DRAM 물량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할당을 하지 않아 그리고 막 할당 안 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량도 많지 않다. 이런저런 걸 고려했을 때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 마켓 쉐어는 저는 한 15% 정도는 낙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 낙관적이고 어쩌면 10% 미만일 수도 있다. 이런 걸 다 고려해 본다면 SK하이닉스가 그 베라 루빈에 차지하는 이제 짝이 된 HBM4의 그 마켓 쉐어는 70%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다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로이터의 전망대로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70%요. 이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이게 K 디스카운트를 고려를 하더라도 유독 좀 SK 하이닉스가 저평가가 과하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로이터는 그 방안을 ADR 상장, 미증시 상장으로 들었다고요. 예. 그 로이터가 이제 중요한 점을 짚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이제 올해까지도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미국 증시에다가 ADR로 상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ADR로 상장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을 갖다가 MTS로 손쉽게 휴대폰으로 주문하듯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손쉽게 MTS로 주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말은 완전하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번 더 엄청난 점프업을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3월 달에 아직 SK하이닉스가 주총이 언제 열릴지 않았지만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 말에 주총이 열린다면 이 부분이 논의될 것이고 이 부분이 논의되면서 보다 더 탄력을 받는다면 SK하이닉스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 금요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깜짝 끌어올린 이슈가 바로 블랙록 호재였죠. 블랙록이 이제 5% 가까이의 지분을 SK 하이닉스 측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예, 그 느끼면은 대주주라면 10%, 20%가 대주주 아니라 여길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상장사 공시 규정에는 5%가 넘으면 대주주가 되고 그러면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그 금요일 날 한 장중에 한 9시 반쯤에 이제 자기들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5%를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 블랙록은 장기 투자를 갖다 지향하는 바이고 세계 최대의 그 자산 운용 규모가 1경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이런 대표적인 기관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투자했다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외국의 기관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그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전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7,600원을 샀습니다. 기관도 1,500원 샀고 개인이 8,800원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만약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가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기가 역량에 있는 것들 관세를 추가로 10%를 매기겠다 했지만 어쨌든 관세를 통해서 그 자기가 정책 펼치고 무력화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뛰어오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나 오늘 돌파하지 못하면 이번 주에 10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그동안 SK 하이닉스 2월 들어서 좀 외인 수급이 아쉬웠죠. 이 블랙록을 필두로 다시 한번 외인의 매수세가 좀 광폭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 어느 외신에서 발굴하셨을까요? 예,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대차가 이제 주가 상승했다는 부분을 갖다가 길게 이제 분석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차랑 테슬라를 좀 비교를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예. 그 대부분 내용은 우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FT가 보도했다는 것은 실제로 FT는 또 세계적인 자산금융기관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 FT의 보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FT는
그 현대차가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해서 주요 종목 중에는 올해 수익률이 1등이다. 그러니까 주요 종목이라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가 뭐 그 좀 미미한 기업들, 5천원 미미한 기업들에는 현대차의 YTD 70배 넘는 기업도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기업들 빼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 중에는 그래도 1위다라고 이제 FT가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현대차가 금요일날 종가 기준에서 YTD가 70% 넘죠. 그러면서 현대차가 시총, 코스피 시총 3위가 됐고 시총 1위인 삼성전자도 48%.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0%인데 그 현대차가 3위, SK하이닉스가 2등,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시총으로. 이런 1, 2, 3등이 50% 육박하는 50% 넘는 어떤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그 코스피도 5천을 넘었고 어쩌면 사실 이번 주나 2월 달에는 코스피가 6천 시대도 개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엄청난 진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FT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 YTD 차트를 보면요. 심지어 고점에서 살짝 꺾인 게 지금 70%의 수익률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률인데 역시나 그 근원에는 아틀라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FT는 아틀라스의 장점을 보도했는데 장점을 보면은 아틀라스가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 뭐 아틀라스의 어떤 효능이나 능력은 화면에 보이신 대로 엄청난 휴머노이드 덤블링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아틀라스를 현대차의 보관은 무엇이냐? 조지아 공장에 먼저 배치를 해서 이 아틀라스가 사람 대신에 이 배치해서 일을 시킨다면 야근 수당을 안 줘도 되고 공휴일날 일을 시켜도 되고 사실 배터리만 제대로 전기만 제대로 주면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사실 현대차의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뛰어올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아틀라스의 어떤 효능이 되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놀래서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지만 아틀라스의 이 효능감에 놀라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현대차 주가를 엄청나게 뛰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사 제목에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좀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졌지만 아틀라스를 필두로 테슬라를 좀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대표님? 예, 그렇죠. 근데 다만 그 테슬라가 먼저 옵티머스라는 완전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테슬라가 두 가지 경쟁력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있었고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테슬라 진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현대차가 같이 따라잡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은 있지만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는 관점에서는 뒤처졌습니다. 이 점도 정세 회장이 신년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완전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추격을 한다면 오늘의 주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당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정당하지 못한다면 주가도 사실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12월 달에 완전 자율주행차의 부문장이었던 송치현 대표가 전격 사퇴를 했고 이 부분을 갖다 뒤를 이은 분이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출신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같은 플랫폼을 갖다가 차용하지 않을까. 현대차 독자적으로 갖다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도 동시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틀라스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풀어야 될 과제들도 남아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국내에 배치되면 현대차 노조가 완전하게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걱정이에요. 예, 현대차 노조를 갖다가 잘 무마하면서 배치한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갖다 대응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필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현대차의 PR이 지금 12배입니다. 12배는 아까 하이닉스 4배인데 물론 20% 영업이익 기준이지만 SK하이닉스는 현대차가 PR이 12배라는 건 토요타가 이제 12배거든요. 토요타 동구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시각이고 그렇다면 더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현대차가 완전 자율주행차에서 아틀라스만큼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면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랑 아틀라스는 좀 완전히 별개로 놓고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공장의 생산성을 갖다가 극대화시킨 거고 네. 완전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없이 주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현대차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 외인들의 현대차 매도세가 상당히 좀 컸잖아요. 앞으로도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예. 그 외국인들이 올해 누적 매도액이 6조 400억입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기관도 2,400을 매도했습니다. 오직 개인만이 주식을 매수해서 끌어올렸다는 부분도 좀 불안한 대목이긴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토요타와 좀 비슷한 수준의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가 아니라는 점도 현대차의 그런 주가적인 매력을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토요타랑 동급을 하기에는 아직은 현대차가 3등 기업이기 때문에 동급으로 이제 그 같이 레이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주가 흐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세 관련 이슈까지 덧붙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외신에 숨겨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찾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아침에 조금 쌀쌀해지긴 했는데 이제 주말 지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봄이 정말 가까이 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미 봄을 넘어서 여름 같은 느낌도 좀 들죠. 자, 오늘도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지지 전망부터 시작을 해보면 6,000피냐 조정이냐 엔비디아 실적 초과 이렇게 제목이 좀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5,808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5.4% 지난 한 주 동안만 올랐고 또 지난주의 특징은 역시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가 조금 더 무게가 더 실렸다. 물론 지난 목요일 날 코스닥 5%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코스피의 이 견조한 상승 흐름. 요즘에 코스피만 놓고 보면 특히 코스피 차트를 보더라도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되게 미국 S&P 500 느낌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어쨌든 코스피가 확실히 좀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19만 원, SK하이닉스 95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20만 원 이제 목전이죠. SK하이닉스도 100만 원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4, 5%만 오른다고 그러면 또 바로 100만 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까이 다가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삼성전자 20만 원 돌파, SK하이닉스의 100만 원 돌파 여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 두 종목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하는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표부터 잠깐 보면 이번 주는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이거 외에는 사실 딱히 대단히 그렇게 시장에 크게 흔들 만한 그런 어떤 일정은 없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동결 지금 금리를 내리기도 못하고 올릴 수는 더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27일 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에서 PPI가 발표되긴 합니다만 인플레 지표는 물론 이제 PCE 지표가 지난주에 나온 게 조금 올라서 예상보다 조금씩 다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최근에 PPI의 생산자 물가의 지수의 흐름은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좀 하락하는 좀 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지표상으로 이게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갑자기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그런 식으로 크게 뭔가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것으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여론은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주말
27일 날 이제 밤 늦게 이제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23일 날 오늘 뭐 중국하고 일본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제조업 지수도 있고 지난주 이제 미국의 GDP도 조금 실망스럽게 좀 나왔고 4분기 GDP도요. 인플레 지표는 좀 높게 나오고 지표상으로는 뭐 그렇게 썩 시장에 호의적인 그런 우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번 주는 뭐 이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단순한 수치보다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하나 젠순왕이 또 이제 어떤 언급을 내놓을 것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젠순왕 CEO의 이제 뭐 지금 뭐 GPU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요는 엄청나다, 폭발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뭐 또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분위기가 뉴욕 시장도 확실히 좀 조정 국면에서 수세 국면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실적만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가이던스도 나쁘지만 않게 나온다 그러면 젠순왕의 또 어떤 관련된 업황에 대한 언급은 또 그동안에 조금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보다는 이번에는 또 좀 다를 수도 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이 엔비디아 실적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잠시 뒤에 두 번째 기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좀 연방 대법원에서 이 IPA 이 국제 비상경제권법 이거에 근거한 이 상호관세 부과 이게 위법이다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바로 그냥 치고 나왔죠. 이건 뭐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역법 122조 이거에 해당되는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처음에 10% 되겠다. 다시 5% 올려서 15%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좀 걱정되는 게 슈퍼 301조를 또 언급했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이 국제 비상경제권법 IEPA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이번에 이제 위법 판결이 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무역법 122조를 들고 나왔고 이거는 근데 150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짜리 한시적인 거라 의회 승인이 되면 연장 가능한데 지금 의회 분위기로 봐서는 승인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15%로 5달은 그냥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5달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을 번 셈이 되는 거고 근데 5달 뒤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말이라고 치면 3월부터라고 쳐도 3, 4, 5, 6, 7 바로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면 이제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불과 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의회가 이제 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의 관세를 연장해 줄 거냐 여부 불투명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외신 기사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화당 내에서 좀 분위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폭주와 관련돼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계속 좀 커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표에서 나왔던 두 번째 이 무역법 301조 흔한 말로 슈퍼 301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서 보시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4년짜리고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좀 조사를 좀 시작을 했는데 이미 여기서 봤을 때 자기네들한테 좀 불리하다, 불공정한 무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일 오른쪽에 관세율 상한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때리는 맘대로 때리면 그냥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17년, 18년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이제 제재를 할 때 가장 많이 썼었고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위협을 할 때 협박을 할 때 이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를 자주 사용을 좀 해왔던 그런 법인데요. 그만큼 좀 무섭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특히 우리가 작년에 또 수출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슈퍼 301조 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이제 통상 협상 관련돼서 계속 흔들어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거 관련돼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 시장은 이 IEPA법에 근거한 15% 관세 부과가 위법이다 판결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했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좀 슈퍼 300일주까지 좀 끌고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뉴욕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게 뉴욕 증시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불거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출을 특히 좀 많이 하는 게 우리 주력, 뭐 이를테면 반도체, 뭐 조선, 자동차, 뭐 이쪽이기 때문에 전력도 그렇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새로운 통상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지금의 어떤 흐름들이 좀 무난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해보죠. 증권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폭발적이고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거 지금 뭐 증권주 들어갈 수 있겠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주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거가 근거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과열이야, 이렇게만 또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KLS 증권업 지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뭐 95% 상승을 했으니까, 야, 이게 업종 지수가 2배가 지금 2달도 안 되는데 올랐다. 참 대단하죠. 그중에 대표적인 미래에셋증권은 뭐 이게 220%가 올랐습니다. 2만 원대 중반의 주가가 지금 7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들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같은 증권업종 지수에 있는 다른 증권사들 주가보다 오르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대형주 쪽에서 얘기입니다. 물론 뭐 SK증권이나 이런 소형주들이야 뭐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SK증권 같은 경우 176% 올랐으니까. 근데 요 SK증권의 116% 상승은 최근 불과 한 달 안쪽에 최근 한 2주 전후에 이렇게 올랐던 거고,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한 2달 새 계속 이렇게 오른 거니까 이게 좀 다르죠.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 60조 원을 넘은 상황이고, 신용융자도 지금 역대 최고치. 이 신용융자는 거의 금리가 7, 8%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반 뭐 대출금리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높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셉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적 개선, 뭐 지난해 4분기 실적 이미 서프라이즈고, 1월 달은 뭐 1분기는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고, 정책 효과. 지금 그냥 다만 뭐 주시장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STO법도 통과됐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도 아마 올해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증권사들의 먹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증권주는 지금 물론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좀 뜨거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올해 연간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이 어떤 판단을 이게 부인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갈 부분은 아닌데, 특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좀 나오고, 그게 사실 지난주까지 많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쉬겠죠 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증권주들을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 이거 감안하시면 증권주는 그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 다음에 세론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이후에 판단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펀드 와치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바로 좀 보죠. 지난주 뭐 앞서 말씀드린 증권주 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ETF 상품에서도 그런 한 주가 되겠고요. 표가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1위가 삼성코덱스 증권 상장지수 21%. 레버리지도 아닌데 21%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로 증권 구매당 탑3. 요게 또 21% 비슷한 기록을 좀 냈습니다. 이거는 NH 아문디 자산운용 거고요. 그다음에 3위도 역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증권 상장지수, 이것도 21.2%. 그러니까 1, 2, 3가 다 증권인데 21%입니다. 셋 다. 그다음에 4위가 신한자산운용의 조선 탑스, 이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10%. 그다음에 5위가 KB자산운용의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이거는 10%. 그러니까 지난주에 증권업이 얼마나 셌는지를 ETF 상품들 수익률만 놓고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다. 레버리지 상품을 2배 이상 앞섰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주 주식형 펀드 3.3%. 우리가 그렇게 올랐는데 해외는요 마이너스 4.43%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강했는지, 또 증권업 지수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좋은 투자 성과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드디어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셈법이 복잡해진 우리 증시입니다. 과연 다가오는 6천 시대 어떻게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 먼저 이슈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뭐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했는데 뭐 이 정도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봐도 상승률 1위 거머쥐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증시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이틀밖에 거래 안 됐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피가 2거래일 동안 무려 5.4% 상승했고요. 2거래일간이요. 네, 코스닥도 이제 4.3% 상승하면서 뭐 글로벌 1, 2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급등이 그러니까 설날 연휴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던 분들이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사실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다우도 플러스권에서 계속 3일 연속, 이틀 연속이었죠. 하루 쉬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급하게 다시 또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직전 주에는 이제 뭐 56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또 지난주 이틀 거래 또 평균을 보면 67조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이 그리고 됐네요. 네, 고객 예탁금도 그 전에 이제 95조 원까지 하락했던 것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106조 5천억까지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원달 환율 금리 수준은 뭐 소폭 하락하면서 증시의 우호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반도체 사이클 관련한 우호적 재료가 정말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19만 원을 이제 터치하고 좀 안착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여기에 또 미국 행정부가 이제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의 동맹국가 협조를 좀 강조하면서 마스크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이 좀 나오면 조선주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논의 소식과 또 두산그룹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여기에 미국이 원전 건설을 좀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원전 관련주가 또 일제히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과의 또 갈등이 고조되면서 향후 열흘 내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서 에너지주 그리고 방산주가 또 일제히 또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국내적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고 또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뭐 국회 본회의 의결 예상 소식이 나오면서 증권주와 또 여기에 보험주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급등세를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 12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예상치를 좀 상회해서 물가가 아직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된 미국 4분기 GDP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조금이나마 힘은 보탰지만 결국 올해 금리 인하는 빨라야 7월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라야 10월이요. 7월이요. 7월이요. 네, 7월. 근데 깜짝 사실 제가 놀랐습니다. 보기에는 이게 인하한 것보다는 인상 논의가 나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그 증시에는 크게 문제지. 그렇죠. 뭐 인하를 계속 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증시에는 거의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차원에서 증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좀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일부 완화된 뭐 그런 조항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도 나왔기도 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시면 코스피가 주간 단위 5% 이상 상승한 업종이 많았는데 증권업이 이제 15% 이상 상승했고 그 뒤를 보험업이 9.7% 상승, 그리고 건설, 금융, 운수장비, 전기전자 순으로 5% 상승하는 지난주는 정말 초강세 장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조방원이 오랜만에 좀 시장을 이끌어줬었던 금요일 장이었네요. 이제 수급을 좀 보자면요. 설 연휴 전후로 좀 외국인 수급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특히나 이 코스닥 순매수 전환이 되게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해 보이셨나요? 사실 지난 시간 이제 2주 전이죠. 제가 올해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다. 그래서 이런 매도세는 그래도 늦어도 1분기 실적 시즌 이전에는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고 또 그 전에라도 반도체 이익 사이클에 대한 어떤 연장에 동의하거나 워낙 강세 요인 등이 있다면 그 순매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코스피는 설 연휴 이전 주부터
지금 순매수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그 이후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확실히 순매수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특히 2월 19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누적으로 보면 그 하루 동안 1조 원 이상 순매수가 나타났으면서 네. 역대급으로 큰 순매수가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것이 아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꾸준히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직전 2주 동안 2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반도체 이익 사이클 연장 가능성에 뭐 반응하면서도 삼성전자는 매도 강도를 그래서 줄였습니다. 매도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강도를 줄였고 SK 하이닉스는 1조 원 가까이 지금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아,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정부가 뭐 자격 미달 그런 종목들의 조기 퇴출을 집행하고 또 네. 연기금과 어떤 기관들의 어떤 코스닥 매수 비중을 좀 의무적으로 높이는 등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을 지금 보이면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외국인 수급과 관련한 투자 전략은 코스피는 최근 2주간 좀 순매수가 크게 나왔던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지난주 순매수가 크게 나왔다는 종목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은데 향후에 이제 투자의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이 종목들의 한정에 투자하는 것이 좀 수익률 확보에는 유리하다. 이게 과거 이제 코스피에서도 지금 적용되었던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최근 2주간 올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들은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뭐 여기에는 사실 올해 무려 지금 벌써 111%나 상승한 증권 업종이라든지 아,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48% 상승한 전기전자 업종, 뭐 여기에 뭐 통신, 금융, 보험 업종을 좀 순매도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 통신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를 순매도를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미국 엔트로피 투자 지분 가치가 복되면서 좀 그 단기 급등한 면에 좀 차익실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3차 상법 개정 통과 기대감에 증권보험주가 사실 정말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장을 바꿔서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에 편중된 매수 경향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최근 단기 급등으로 이격도가 확대된 종목들은 일단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진입 시기를 좀 재저울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코스닥에서는 일단 코스닥 150 종목 위주로 좀 투자 대상을 좀 압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주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에 랭크된 종목에는 SK 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기, 호성중공업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알테오젠, BHI, HPSP 정도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관세 판결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관세 판결이 네. 좀 위법하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도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인데, 근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별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도 이제 자신감을 내비친 원인이 또 이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IEPA라고 불리우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네. 법에 이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판결에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법원 중 사전 조사 의무가 필요 없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 15% 관세를 이제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후에도 사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들이 무역법 301조라든지 232조, 201조 그리고 관세법 338조
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세법 338조가 이게 미국의 어떤 피해를 준 그런 국가에 최대 50%를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기 강도가 때문에 높네요. 네. 근데 이것이 조금 아직까지는 뭐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카드까지도 꺼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충분히 어떤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어떤 정부들도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떤 그 전에 있었던 무역 합의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기로 이제 일단 했고요. 네. 또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일본도 역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서 증시 품목별로 아직은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호관세 외에도 품목별 관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 변화를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의 우위를 보였던 업종은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도 어떤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이제 상호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던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재료의 수명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또 관세를 또 부과할까라는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부각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런 점이 점도 있죠. 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회 루트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또 이제 한국 MSCI ETF는 뭐 5% 이상 급등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소식들이 좀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걸 이면을 보셔야 되는데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 또 이 주말 사이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사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것이 또 이제 시찰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재료들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증시 정말 기대하면서 제가 출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세워주시죠. 사실 올해 코스피가 얼마큼 상승하는지 잘 몰랐을 텐데 네. 37.8%가 상승을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네, 보네요. 코스닥도 네. 이제 24.7%인데 근데 그러면 뭐 나스닥이 얼마나 상승했냐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글로벌 1, 2위는 국내 증시 양시장이다라고 보시고 있는데 네. 뭐 특이한 점은 사실 코스피는 이익에 근거해서 상승했다 쳐도 사실 코스닥은 기대감에 의해 상승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뒷받침되는 게 부족한 느낌이네요. 네, 근데 사실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549조로 추정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코스피가 한 PER로 한 10배 수준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 10년 평균인 10.3배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약점이냐면 네. 올해 실적 성장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실적을 반도체를 제외해버리면 코스피는 거의 지금 PER 14배 수준 정도에 근접하고 있어서 네. 역사적 고평가 영역에 놓여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전략도 이를 조금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국내 증시 여건이 과거와는 좀 많이 변했다는 점을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이제 지금 PBR이 뭐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상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주주 환원 강화에 따른 밸류업 진행 등 정부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차별화된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 10년간 밸류에이션 평가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상황에서 반도체를 제외해서 또 코스피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말이 좀 안 된다고 좀 무리죠. 보고 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증거가의 코스피 실전 이상 목표 수정 역시 반도체 재평가에 근거인 만큼 이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이익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 종목 그리고 코스피 인덱스 추정 ETF를 반드시 일부는 보유를 하신 상황에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 이익 성장률이 높은 업종 내 대표 종목을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 또는 뭐 업종 ETF를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리해드리면 코스피는 이익 성장 업종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코스닥은 전체 지수 또는 업종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익 성장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반도체가 있겠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수와 업종을 추종하는 ETF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투자 전략도 상당히 좀 셈법이 복잡해진 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하게 남아있죠. 이번 주 또 어떤 일정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사실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이란과의 어떤 핵 관련 무슨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5일에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사실 과거 대비 중요도는 좀 떨어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긍정적이요. 그리고 이제 춘절 연휴 이후에 중국인들에 대한 방한객들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백화점, 카지노, 호텔, 화장품, 특수 환급 종목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이격이 확대되는 종목은 일단은 현금화해서 재진입 시점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만일 보유 종목이 하락 경우에는 강세장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관세 관련 소식이 나왔지만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개장 이후의 주가 흐름 반드시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